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토요 강좌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깊이 있는 어떤 산업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기술,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시간, 토요 강좌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 제가 한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이유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레드오션이다, 아니다, 블루오션이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 주장들이 굉장히 좀 대비돼 있죠. 예, 그래서 레드오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 많은 어떤 경쟁자 수가 발생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블루오션이다 이런 어떤 주장하는 쪽은, 그 중에서도 이제 경쟁력 갖추고 있는 기업은 특정 몇 개 기업이고, 또 이제 대다수의 어떤 시밀러 시장의 어떤 시장을 차지하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몇 개 없다는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근거를 보면서 이제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면서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국내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 대표 기업이죠.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관계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내 다른 시밀러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턴장 제약이라든지 뭐 동아지약 그룹도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전략도 함께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주력 투자 전략을 짜고 있고, 또 이제 이 토요 강좌 시간에 또 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주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헬스케어 산업이, 한국의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글로벌 대비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하고 있는 두 개의 이제 국가가 이제 중국과 이제 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이 이제 8% 정도 된다는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 7.3% 증가,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6.7%, 일본이 6% 영업이익 이제 증가율이 전망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아주 앞서는, 몇 배 이상의 어떤 앞서는 그런 어떤 고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많은 어떤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에 대해서는 높은 어떤 밸류를 매겨주고 있고,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뭐 바이오 기업 배에서는 한국에 대한 어떤 바이오텍 회사들의 밸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죠. 그 이유는 성장률에 있습니다. 성장률 때문에 밸류가 정당화되고 있고, 뭐 거기에 의거해서 이제 많은 뭐 벤처 캐피털들도 탄생하고 벤처 기업들도 탄생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산업이 이제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투자의 어떤 큰 기회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저도 이제 한정된 자금과 한정된 시간, 그러니까 이제 노력, 어떤 분석하고 이렇게 찾는 어떤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바이오로 압축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어떤 시간 배분과 에너지 분석 통해 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저도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오에 많은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바이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인 바이오 좋아하니까 바이오를 투자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도 이제 효율적으로 다양한 섹터를 계속 분석하고 트렌드를 분석하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더라, 같은 노력을 해도 그만큼 이제 매력도가 높은 분야라는 거고, 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성장 테마죠. 결국 이제 사람이라는 게 오래 살고자 하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구는, 이게 뭐 시황도 그런 것도 상관없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또 이제 고령화가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들도 이제 약을 개발하고, 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투자 쪽에 있어서도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현재도 높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국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이 헬스케어 산업이 고성장하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CDMO 시장 전망. 그러니까 위탁 생산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크게 뭐 이번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더 폭발적으로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기점으로 이렇게 더 성장을 하게 됐고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넘치는 있던 뭐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과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죠. 2020년 113억 달러에서 2026년 200억 달러 정도 연평균 10%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CDMO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중국 이제 뭐 야오밍 바이오, 야오밍 캉더 그리고 한국의 이제 삼성 바이오 이제 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 고성장을 지금 주도하는 그런 이제 두 개 국가의 두 개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효능의 바이오 신약 출시, 바이오 시밀러 시장 개화에 따른 생산 수요의 어떤 증가, 다국적 제약사의 아웃소싱 비중 확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위탁 수요가 이제 굉장히 폭증한 거. 갑자기 이제 막 백신 치료제 뭐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당장 공장 세울 수도 없고 이미 있는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폭발적인 성장과 고밸류의 어떤 정당화 이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 미국 바이오시밀러 어떤 점유율 추이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출시되고 나서 이제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하면서 오리지널의 점유율을 따라잡거나 제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진했던 미국에서 최근 바이오시밀러의 약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시장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과 대체 처방 그냥 오리지널과 그냥 대체할 수 있게 처방을 해주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해서 미국이 결국은 전 세계 이제 의약품 시장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본격화와 성장은 결국은 국내의 어떤 많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있어서도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즐비하고 있고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특허가 풀리는 거를 이제 3세대 특허 풀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출시하는 걸로 3세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 개화하기 때문에 이 3세대 바이오시밀러가 뭐 어떻게 보면 규모 자체가 100조가 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지하기 위한 뭐 오리지널부터 해가지고 많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까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어떤 바이오 전쟁이 펼쳐지는 3세대 바이오시밀러의 시대가 지금 개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졸레어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셀트론이나 뭐 바이오 에피스라든지 국내 뭐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이런 데서 이제 만들고 있고 이제 출시할 예정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 32억 불 정도 작년 매출 기준이네요. 루센티스 황반변성 이제 눈 관련된 그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본격 개화거든요. 그래서 요 아일리아가 이제 엄청난 매출을 내는 뭐 지금 뭐 83억 불이니까 10조 거의 10조잖아요. 그래서 10조 원에 달하는 어떤 이 아일리아가 이제 본격 시밀러 시장이 개화한다는 거 특허 만료 시기가 유럽 25년, 미국이 23년 11월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내에 이제 뭐 셀트론, 삼성 바이오아피스 그리고 이제 뭐 삼천당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휴미라는 뭐 이미 셀트론이 이제 고농도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이제 출시를 했고, 스텔라라가 이제 또 굉장히 기대되고 10조 원, 거의 10조 원입니다, 이제. 예. 요것도 이제 셀트론이 이제 만들고 있고, 결국 이제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3세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어떤 품목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뭐 골다공증, 이런 제품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이제 그 영상의 자료들은 KB증권의 자료하고 또 이제 한국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 논문들을 참조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고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특허 독점권 만료가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한 3세대 바이오 시밀러 누적 시장 잠재력은 2020년 이제 개화하는 거죠. 3세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작년에 300억에서 연평균 139% 성장을 하면서 2026년쯤 되면 6조 규모로 이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에피스든 셀트론이든 뭐 이거를 1조를 가져가든 2조를 가져가든 그런 어떤 경쟁을 펼치게 될 거고, 결국은 진검승부는 유럽하고 이제 미국 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인도, 중국, 뭐 여러 어떤 남미 이런 국가들이 있지만, 그런 국가들은 이제 시장 규모가 많이 작고 또 이제 이것들이 다 이제 항체 의약품이기 때문에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능력이 선진국에 좀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출시하고 거기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는 몇 개, 한 4-5개 안짝으로 될 것 같고요. 시밀러 업체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펼치는 구도가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전망을 보면 이제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연평균 3세대 바이오 시밀러는 140% 정도 성장하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분야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이제 많은 글로벌 이제 정부 단에서도 의료비 절방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케어 확대를 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수출 및 시장 활성화 가속화 전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년층 인구 및 만성 질환자 수 증가로 전반적인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기회 확대 등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된다. 특히 이제 3세대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안과 피부과 등 뭐 아토피, 이제 천식 뭐 이런 거 들었겠죠? 새로운 치료 분야의 접근이 예상되며 그중 안과 분야가 가장 높은 시장 수익 창출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이 황반변성이라는 게 이게 이 고령화에 따른 어떤 질환이거든요. 눈이 계속 좀 시력이 감퇴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9조, 10조 언저리 정도 되는데 이게 뭐 11조, 12조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포텐셜이 좀 큰 어떤 분야가 이제 개화한다. 바이오시밀러 1세대는 2005년부터 2009년도 특허권 풀린 약들, 그리고 2세대는 2010년부터 2019년에 풀린 약들, 그리고 이제 3세대가 이제 본격 작년부터 개화했는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대거 특허가 풀리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이제 열리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은 이렇게 뛰어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의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이제 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에서는 합성의약품, 이제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그거를 이제 복제하면 이제 제네릭이라 부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아스피린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뭐 그런 게 이제 합성의약품이죠. 그런 걸 복제하면 제네릭이라 하고, 바이오 의약품, 보통 이제 항체 의약품이 많죠. 단백질 제조업이나 이제 항체 의약품 이런 것들, 우리 가서 주사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게 이제 항체 의약품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복제하는 거는 100% 복제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단백질, 세포 이런 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씩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화학물질 합성하는 것처럼 딱 공식대로 딱 그게 아니라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99.99% 뭐 동등하게 효능이 동등하고 안정성이 뭐 동등한 그런 걸 테스트해가지고 비슷하다 하면 이제 FDA가 승인해주고 인정하는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결국 이제 시밀러 동등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동등 생물 의약품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동등 생물 의약품. 주요 기관별로 이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FDA 측에서는 생물학적 제품과 매수 유사하며 제품의 안정성, 순도 및 효력 측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생물학적 제품,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임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럽 의약품청은 이미 승인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활성 물질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의약품으로 종합적인 품질 특성, 생물학적 활동, 안정성 및 효과 측면에서 기준 제품과 유사성이 입증된 제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품질, 안전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거고요.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는 이제 결국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로 만든 회사는 한국에 있는 셀트론입니다. 특징, 대장균, 효모, 동물세포 등 살아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뽑아가지고 생산하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개발 비용과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그래도 이제 뭐 한 1,000억, 2,000억씩 든다고 해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어서 1,000억 언저리로 개발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거의 뭐 신약 만드는 거에 버금갈 정도의 대규모 어떤 자금이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면에서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며 개발 비용도 1에서 3억 달러로 1,000억에서 3천억 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서 뭐 진짜 신약 만들 때 2, 3조씩 드니까 10분의 1 수준이며 의약품 가격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5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개발비 10분의 1 그리고 의약품 가격은 오리지널의 한 절반 정도 한 30% 깎아주거나 이제 한 50% 정도로 뭐 이렇게 좀 깎아주는 저렴한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뭐 방금 설명한 걸 좀 도식화해서 이제 간략하게 체크해 보면 바이오 신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신약을 아까 이제 동등하게 복제한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우수하게 만든 대표적인 게 이제 램시마 SC죠. 셀트론이 만든 램시마 SC. 이제 주사제를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IV 제형을 피하 주사 우리가 이제 뭐 엉덩이든 팔뚝이든 이렇게 찔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으로 이제 변형한 제형 변경을 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낫게 만들었다, 우수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바이오 베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은 이렇게 바이오 신약은 2, 3조 수준, 바이오 시밀러는 1,000억에서 3,000억 수준, 바이오 베터는 그래도 오리지널보다 좀 우수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량된 거니까 2,0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든다. 그래서 개발 비용은 한 절반 정도, 신약이 한 10에서 12년 정도 든다면 바이오시밀러하고 바이오베터는 5에서 한 7년 정도 개발 비용이 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가격하고 뭐 특허권 이런 것들 보면 바이오신약은 당연히 이제 뭐 일정 기간 특허 독점 기간을 부여하고 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50에서 한 80%의 가격을 이제 책정돼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바이오베터 같은 경우는 안정성 효능이 우수해서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 뭐 한 20, 30% 정도 높은 가격이 이제 판매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바이오 의약품을 정리해드리면 바이오 의약품,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해서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생물학 제제,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단백질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를 이용해서 제조하며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제조 비용이 높지만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암 이런 거에 이제 난치성 질환에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요. 합성 의약품은 화학 공정을 통해서 제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렴하겠구나. 그리고 생산도 굉장히 빠르겠구나.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세포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좀 쉽겠구나. 그래서 소화제,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화학의약품을 복제한 게 제네릭이라 불리고요. 복제약이라 불리죠. 그리고 계량신약이라고 불립니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효능이나 그런 것들을 만든 게.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복제된 게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베터, 조금 더 우수한 걸 만든 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걸 요 정도 체크하시면 아시면 이해하는데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현황에 대한 체크를 해보면 1세대 바이오 시밀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저분자 생물학적 제제, 동등 버전으로 생물학적 제제, 백신이라든지 혈장 분해 제제, 인슐린, 대표적인 게 인슐린 복제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박테리아, 효모 등을 배양 추출해서 제조하며 분자 구조가 단순해 저비용으로 제품 개발이 가능. 그래서 성장 호르몬, 빈혈 치료제, 인슐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제한 그게 이제 시밀러가 1세대 바이오 시밀러에 이제 불렸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큰 시장 규모를 가지지 못했는데 2세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이제 셀트론이 열어제치면서 거대한 시장으로 이제 변모되기 시작했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특허권 풀리는 어떤 약들을 가지고서 미리 이제 셀트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해서 만들어냈고 이제 이 시장을 열어제쳤죠. 1세대 바이오 시밀러보다 정교화된 분석과 제조 기능이 필요한 항체 의약품, 이제 항암제, 자가면역 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제를 한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인 항원이 침투할 경우 이와 맞서 싸우기 위해 혈액이 만드는 단백질인 이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제조하며 분자 구조가 크고 복잡해서 개발이나 평가가 어렵고 고액의 글로벌 임상 비용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일반적인 개발 소요 기간 5에서 10년, 비용은 3천억 규모. 그래서 대표적인 시밀러 자가면역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 그래서 많은 글로벌 이제 국가의 환자들이 더욱 효능은 똑같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더 저렴하게 이렇게 또 그 혜택을 받던 인류에게 이제 아주 도움을 준 그런 어떤 사업을 이제 펼치고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한 거죠. 그래서 2세대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주인공은 당연히 셀트리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세대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열어제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업체들이 빅팜들도 화이자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2세대 때보다는 많은 경쟁자 수가 이제 나타나긴 했지만 그만큼의 시장 규모도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고도 성장의 어떤 흐름은 꺾이긴 쉽진 않다. 선두 업체들 자체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서 겨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시밀러 시장, 3세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기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클론 항체와 제조합 단백질 복제약을 포함해서 사람 세포를 이제 추출한 뒤 배양해서 다시 이식하는 세포 치료제, 지금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본격 이제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도 이제 시밀러 쪽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강력한 이제 포텐셜은 당연히 이제 키트로다 같은 그런 어떤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세대에서는 본격화되긴 좀 어렵고요. 아마 4세대에서 아마 본격화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세대 바이오시밀러는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의 변화 및 중간급의 경쟁사의 부상이 좀 예상이 된다. 그만큼 이제 2세대보다는 좀 경쟁사들이 좀 부상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죠. 아일리아, 스텔라라. 여기서도 짚어내네요. 아일리아, 스텔라라.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누가 10조 원씩 되니까 각각 이 시장 누가 점유하느냐가 주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품에 대한 경쟁 구도라든지 퍼스트 무버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향후에 또 판단을 해야겠죠. 스텔라라는 이제 셀솔이 앞서 있죠. 벨리스타 루푸스 치료제 요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이제 국가별 현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선진 시장 그리고 신흥 시장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 경쟁 구도도 각각의 어떤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 어떤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선진 시장이 핵심이죠. 결국 이제 구매력인데 바이오시밀러를 구매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높고 정부의 어떤 재정력이 높고 또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뭐 1인당 GDP라든지 의료비에 지출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규제 지침이 확립되어 있는 시장으로 서유럽, 영국, 일본, 미국 여기가 일단 대표 국가입니다. 여기서 점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 선진 시장에 비해서 바이오시밀러 접근이 열악하거나 단편화되어 있고 구매 재정 능력 부족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그리고 남미,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대표 국가인데 뭐 성장하는 어떤 이제 국가긴 하지만 선진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약간 좀 약간 열이 있는 그런 시장 규모를 좀 지니고 있다는 거죠. 뭐 그 예로 이제 여기서 인도 예를 보이고 있는데 70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이제 보유하고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약관이나 혜택이 환자가 아닌 이제 병원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환자의 시장 접근이 열악하고 단편화돼 있어 이제 신흥 시장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2026년 사이 특허 만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3세대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이 선진 시장인 EU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지역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가지고 신흥 시장보다 이제 신흥 시장은 조금 아직 이제 3세대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는 어떤 시장 규모로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여기 이제 논문에서는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생명공학 정책 연구센터 이제 보고서에서는요. 유럽을 일단은 전체 시장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전체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보급률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가격 책정, 구매, 인센티브 정책 등 국가별 시장 접근 전략을 따르며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가격 책정 및 리베이트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모델 구현으로 바이오시밀러 보급률이 높다. 유럽은 바이오시밀러 출시 당시 오리지널 대비 평균 20%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약가인하 정책인 참조 가격제를 도입했다. 일단은 뭐 유럽이 전체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걸로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을 볼 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본격화되는 흐름이죠. 일단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절대적인 어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어떤 규모, 전 세계 이제 의약품 시장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2018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의약품이 60%인데 시밀러는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이오시밀러 시장 강화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하면서 올해 그 램시마가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루시마도 굉장히 고도 성장하고 있고 암 쪽으로는. 그래서 미국이 제가 볼 때 유럽보다 훨씬 더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중요도가 좀 더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3세대 바이오시밀러 이 안에서는 26년 안짝으로는 유럽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환성에 대한 지침,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교차 처방 및 대체 조제 확대 등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해서 미국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의사의 개입 없이 처방자, 의사의 개입 없이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조제할 수 있는 상호 교환성 승인에 관한 내용 2017년 1월 초안 이후 2년 만에 발표된 최종 지침에서 이거 굉장히 컸죠? 그때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저렴한 복제의약품 처방 장려 정책 등 오바마 케어 불알, 헬스케어 정책에 따른 약가 인하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바이오시밀러 시장 급성장 및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 일본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이 제일 큰데요. 일본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셀트론의 이제 그 허주마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이제 오리지널을 제꼈다고 하죠. 점유율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승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제정해서 하여튼 뭐 초고령 사회 진입한 일본의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 재정 부담으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낮은 바이오시밀러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금 약가 구조 자체가 조금 이 바이오시밀러 성장하는데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의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비중이 낮고 환자도 비슷한 가격이면 오리지널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서 바이오시밀러의 주요 목적인 약가 비용 부담 절감 효과가 없어서 오리지네이터 대체 고전이다. 일단 한국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약가의 비교를 보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오리지널 약가 차이가 국내 같은 경우는 레미케이드가 이제 오리지널이고 램시마가 이제 셀트리온 거 이제 시밀러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5.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허셉틴 이제 유방암 이제 치료제 허셉틴 같은 경우도 보시면 36만 2천 원. 근데 이제 셀트론의 허주마 같은 경우 33만 6천 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그냥 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갔죠, 당연히. 국내의 약가 정책으로 인해서 오리지널 제품에 40에서 7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셀트론, 삼성바이오 에피스 등이 주도하던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뭐 알테오제네나 삼천전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치고 나오고 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기업도 이제 신규 상장했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하고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이제 마일란 미국 업체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업체입니다. 바이오콘 인도 업체 그리고 한국의 셀티런 삼성바이오 에피스 선두주자죠. 또 이제 암젠 머크 이런 어떤 빅팜도 이제 시밀러 사업에 이제 진출하고 있고 베링거 잉글하임 브리스톨 바이오스킵 그래서 미국 독일 뭐 덴마크 뭐 진짜 야 완전 선진국 틈에 한국 업체 있네요. 인도도 있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선두권에 위치한 건 한국 업체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주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압축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점되는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중 이제 북미 시장은 마일란, 암젠, 산도즈, 셀트리온, 머크 등이 주요 경쟁자로 예상되며 서유럽 시장은
머크, 베링거 인겔람, 산도즈, 바이오콘. 아시아 시장은 이렇게 그래서 소유럽도 이제 셀트리온, 삼성, 에피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뉴클론, 페덱스, 모멘타 등 중소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유망 개발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안과 분야 바이오시밀러의 최초 시장 진출로 수익 창출 예상 요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3세대 바이오시밀러에서 이 안과 분야가 굉장히 고도 성장과 요게 이제 그 어떤 주요 화두가 될 거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안과, 피부과, 위장치료 같은 새로운 치료 분야에 대한 접근이 예상되며 이 중 안과 분야는 3세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최초 출시라는 이점으로 가장 높은 시장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황반면성 치료제 성분인 아플리셉트,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입니다. 향후 7년간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약 124억 달러의 높은 시장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 뭐 13조? 뭐 그만큼 이제 고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거 먹는 게임 되겠죠. 13조 먹는 게임. 어마어마한 어떤 시밀러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경쟁력 갖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과점하는 형태가 될 게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중인 3세대 국산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보면 루센티스 같은 경우 이렇게 에피스, 종근당 3상을 완료하고 있고, 에피스가 이제 글로벌 3상까지 완료. 그리고 스텔라라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가장 앞서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을 셀트리온이 펄스 무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아일리아 같은 경우 일단 많은 업체들이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3,000당 제약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삼성 에피스도 이제 선두주자로 좀 앞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삼성장 제약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를 하고 있고, 에피스도 이제 빠른 속도를 하고 있네요. 2020년 12월. 그래서 국산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이제 3세대 시밀러 임상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둔 스텔라라와 아일리아 이 각각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오리지널의 향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10조 원에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10조 원에 다다른 흐름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의 스텔라라와 아일리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바이오시밀러 핵심은 뭐다? 아일리아 그리고 스텔라라. 이 두 개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브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그 10조 원이 넘어서는 그런 어떤 각각의 시밀러에서 그 매출액을 먹을 것인가? 그 게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해요. 지역별 매출액을 보면 휴미라 20조 넘는 어떤 매출을 내는 그 오리지널이죠. 미국에서 80% 매출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약가도 높게 쳐주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핵심 시장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경쟁이 심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리스크로는 항상 과도한 경쟁이 꼽힌다. 이미 인플렉시맙과 리투키시맙 사례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휴미라와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가 특허 만료를 앞둔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 동아ST, 종근당, 알테오젠,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에서도 수많은 업체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시장에서 글로벌 기준 플레이어 수는 많기는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먹는 게임이다. 중국과 인도 업체는 대부분 자국 시장을 타깃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을 하는 뭐 셀트론, 에피스 뭐 이런 기업과 진정한 경쟁자가 아니에요. 업체 수는 많아졌지만 진정한 경쟁자는 소수예요. 그래서 레드오션이나 이제 근거 제시를 할 때 많은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파편적으로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 세계 놓고서 뭐 시밀러 하는 업체가 100개다. 100개 업체가 뛰어들어가지고 전 세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00개 중에 이제 핵심적인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는 4-5개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4-5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드오션의 개념 자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파보면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를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11개 성분에 대해서 출시된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31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FDA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이오시밀러는 11개 성분에 대해서 31개 품목. 그럼 한 개 성분당 3개 정도네요. 평균 2.8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 센 게 아니죠. 글로벌 매출액 1위인 휴미라에 대해서 6품목의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를 받았으며 허셉틴과 레미케이드는 각각 5품목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됐다. 품목당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시장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정책, 높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보시면 각 의약품별 바이오시밀러 허가 품목수를 보면 휴미라 6개, 허셉틴 5개, 눌라스타 4개, 레미케이드 4개, 리툭산 3개, 아바스틴 2개, 엠브렐 2개.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엄청난 격화된 품목이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죠. 품목마다 보시면 결국은 평균 2.8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같은 케이스를 보면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의 절반은 중국과 인도 시장 타깃이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야, 이거 위암 대장암 요 바이오시밀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 보시면 해당 국가에서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허가를 받고 글로벌 임상하고 있는 기업은 여기 딱 있죠. 암젠, 화이자, 뭐 이런 기업들 몇 개, 베링거 인글라임, 삼성 에피스,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 몇 개 없어요. 과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죠. 매력적인 시장에 경쟁자가 적은 이유는 첫째,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긴 어려운 구조다. 경쟁이 속도전이죠. 속도지면 그냥 중도 포기해줘. 만들어 놓고도 이제 출시 안 해버리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경쟁을, 마케팅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 및 부작용 차이가 없기에 빠른 출시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퍼스트 무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경험 있는 선발주자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그냥 1년, 2년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그걸 굳이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신규 어떤 플레이어 진입이 특히나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더욱더 어렵죠. 둘째, 개발과 생산 비용이 굉장히 크죠. 미국과 유럽을 타깃으로 바이오시밀러 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약 2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로직스처럼 대규모 캐파를 확보해야 하며 직접 설비를 지으려면 조단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탁으로 돌리면 이제 또 그만큼 또 비용이 올라가고 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럼 나중에 싼 거 쓰지. 뭐 같은 효능과 같은 안정성에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캐파도 갖고 있는 게 필요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정도 이제 임상을 하는데 또 들어가는 품목당 자금이 평균 2천억이라는 점을 본다면 이게 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그래 많이 또 발생되기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매우 불리한 사업이게 경쟁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셀트론에게 레드오션이 아니다.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굉장한 블루오션의 어떤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향후에 누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2세대보다는 조금 경쟁이 강화된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때 예상했던 전망보다는 3세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성장 산업이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그 셀트론의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요,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과도하게 이렇게 60 월봉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앞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죠. 월봉이니까 장기적인 어떤 추세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시밀러 시장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 기대, 그리고 나중에 또 4세대가 열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4세대 때는 뭐가 열리겠어요? 면역 항암제가 열리겠죠.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선언을 했지만 세포 유전자 CDMO 쪽 한다고, 세포 유전자 쪽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조금 뭔가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전한 바이오시밀러는 성장 산업, 레드오션은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뭐 어디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나 누가 얘기하는 그런 의견들 가지고서 그래 맞아 경쟁이 심해져서 이제 뭐 레드오션이지 이렇게 좀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자료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어떤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주말 즐거운 주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학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